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남들은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가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 중에 유별난 인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사연을 보낼 정도의 여유가 생겼지만 당시에는 누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살다 변호사를 만나고 법정까지 간다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시댁가족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위 살았어요. 어릴 적에는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늘 아빠의 자리가 컸던데요. 원래 명랑하던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고 울며 떠는 일이 자주 있던 거래요. 어린 시절 제 동네에서 한 분의 아저씨께서 저를 매우 사랑해 주시고 친아빠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제 남편의 아버지이신 시아버지였군요. 시아버지는 제가 우울해하거나 혼자 놀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손재주로 그림을 그려주시며 제 고민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친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일 수도 없겠지만 제게는 시아버지가 친구 같고 아버지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부부가 되기 위해 나와 결혼하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30년이 넘는 동네 이웃으로 알려져 있어 양쪽 가족 모두에게 결혼이 매우 수월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때 입이 딱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시아버지는 단지 잘 그리는 동네 아저씨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 분야에서 일하면서 건물 투자를 잘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미선이 나는 일찍 부를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했었는데 진짜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 첫째랑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싸울까 했는데 우리 장남은 여자를 보는 눈이 있네. 아저씨들 참 진짜 제가 며느리가 됐으면 했다고 하셨다고요. 그럼 내 딸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어려워서 며느리가 되면 되겠다 했지만 근데 아저씨가 먹고 아버님이라 해봐라. 며느리인 아버님이라고 해야죠. 아직 입에 안 붙어서 부끄럽긴 하지만 뭔가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진짜 내 자식이 된 거지? 우리 미선이 아지해서 자식이시나 대불었다.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아빠가 결혼했구나. 선물해야겠다. 네, 결혼 선물이요. 뭔데요? 우리 집에서 10분만 가면 신축 아파트가 있지? 그게 너희 신혼집으로 하나 샀다. 그 아파트는 꽤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걸 신혼집으로 주신다고요. 저희 결혼에 아버님 돈이 다 쓰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내가 건물이 몇 채 있어서 끄떡도 없어. 친정이랑 시댁 근처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신랑과 저는 이 제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상대해서 작은 아파트 월세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던 참이었죠. 근데 시아버지는 자신이 자식들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무슨 고생이냐. 그런데 좋은 아파트를 살 주시더라고요. 저희 둘의 공동 명의로 해주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너무 시어머니 쪽에서 큰 걸 해주신다며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슬업 3남매 모두 결혼식장에 갈 때 똑같이 해주신다며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결혼의 시작을 든든하게 할 수 있었네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은 군대를 다녀와 흥한 대학생이었고 큰 형은 저희 부부보다 5살 연상으로 미술 전공을 해서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요. 남편도 미국에서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큰 형은 제가 결혼할 시기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커피 사업을 살린다고 한창 바쁘더라고요. 형은 결혼 5년 차인데도 아이도 안 낳고 둘만 살았어요. 그걸 딩크족이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 남편과 시동생은 같은 또래이기는 하지만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5살 위의 신호와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신호의 성격이 살기 어린 편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들었던 바에 따르면 신우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부 사이가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함께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시부모를 만난 추석 때였고 가족들이 시댁에 모였어요. 그때 누나가 너희는 한국에 온 지 언제인데 이제야 얼굴을 비추니 자식 얼굴 한번 만보겠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아빠도 저도 몇 년 만에 라고 이야기하셨죠. 부모님은 제가 시작한 사업에 투자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업에 바빠서 부모님과 잘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아직도 사업 얘기를 하시네요. 몇 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한 번 도와주셨는데 이미 돈을 받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돈을 많이 벌고 계신데 결혼할 때 30평대 아파트도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건지요? 아직도 그 시간의 사업 얘기는 계속 하시네요. 그때 결혼할 때 미국 집도 주시고 사업할 때도 자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빈정상하시는지요? 저한테 더 신경 쓰시고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으신가요? 왜 남을 참으시라고 해주시는 건지요? 진정도 부탁드립니다. 아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힘들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투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수익 나면 바로 갚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려 달라는 말이에요. 너 3억이 누구야 이름 있냐? 수익 나면 갚는다는 말은 첫 번째 사업 때도 써먹은 레파토리아를 더 연구해. 와, 아빠, 그 재산들 죽을 때 다 싸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새 식구도 들어왔는데 이 좋은 명절날에 돈 타령 그만해라. 일 절만해 한 동네에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막상 시집을 가보니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완전 화목한 가족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신부와 시어머니님은 다른 가족들 다 있던 데서 시아버지에게 돈을. 한쪽에 가만히 앉아서 시아버지와 큰 신우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몇 년 전 시아버지는 신혼사업을 시작할 때 몇억 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2년 만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다. 시아버지 말대로 사업을 하는 데는 머리만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신우조차도 실패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커피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아버지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는 상황이었다. 시우는 그것 때문에 매우 답답해하며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 것을 보았다. 남편은 신우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도 아버지에게 돈을 빼앗아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하며 뻔뻔스러웠다고 말했고 남편은 확신하진 않았지만 큰 혼에는 좋은 감정이 있었다. 신우와 저에게 대화가 많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신우에 대한 좋은 인상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시댁에 오시는데 그때마다 신우와 서방님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며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요구하며 매번 소란을 일으킨 모양이에요. 시간이 지나 보니 신우만 문제가 아니었고 서방님 또한 문제가 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신우 옆에서 가만히 있던 서방님은 좀 다르게 보였었는데 신우보다는 더 무례하게 시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진상짓을 한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아무리 장인장모이고 예의를 차리기 충분하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서방님은 돈을 요구하며 뻔뻔하게 행동했죠. 진상짓을 한다면 자기 남편을 크게 실망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막말을 쏟아내는데 급기야 시아버지가 너무 장수하신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하도록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남편은 화가 나서 꼭지를 돌려 누나의 멱살까지 잡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자기가 이 집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에 유산 분배를 더 많이 받아서 미리 유산을 요구하는 점에서 무례한 짓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심한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억지로 그러한 신우 회의를 내서 내보내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죠. 사실이에요. 신우를 입양한 새아가씨의 가정은 신우가 어릴 적에 정말 어려웠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좋아 보일 때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어머니도 어마니 많이 힘들었겠죠.
결국 부모로서 자식을 만나게 된 것이 어떻게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들어오는 걸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속상하다. 그것은 마지막인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나는 형편이 되어서 첫째에게라도 뭔가 더 해주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님의 재산 때문이라 생각되고요. 가끔 내 시아버지는 너무 강압적인 사람으로 불만이 있어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만족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면 부모는 없는 법인데 칼같이 고집을 차린다. 시어머니는 다 좋은데 딸에게 너무 약한 경향이 있어서 혹시라면 꿈뻑 죽는 신용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때문에 유독 더 아껴주셨지만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어요. 어릴 적에 못해주신 것이 많아서 자식들 중에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고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항상 신우에게 약하게 굴었기 때문에 신우는 자기 아버지 눈치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유황물까지 먹고 똑똑해서 어찌나 부모를 무시하고 성이 나쁜지 저도 신우가 진상짓을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시아버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시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눈 깜빡할 사이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에게 큰 비극이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신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문법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버님의 자립과 가족의 아픔 좋으신 어머니께서 과거 이식 수술을 받으신 후로는 3번째 돌아가시기 전까지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어렵게 참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 모든 가족들이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아내가 이별하자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장날 동안 시아버지를 챙겨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례가 끝나고 시아버지를 우리가 모시자는 생각을 품었지만 시아버지는 눈물 없이 혼자 사십다며 혼자 살던 아파트에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70대로 나이가 들었고 혼자 계시는 것이 얼마나 고답겠다는 걸 우리 부부가 이해해 들었기에 합가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혼자 사시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손주나 자주 보러 가겠다는 말만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았더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엎어져 오셨다고 해서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산 게 아니지만 그 연락을 받은 순간 하늘이 노래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야겠죠. 남편에게는 바로 회사에 말하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연락했고 제가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후 수속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마쳤을 때쯤에 남편이 반차를 써서 병원에 온 거예요. 지금은 아버님의 상태가 어떤지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는지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갑자기 쇼크를 받아 쓰러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안정제를 맞고 자고 계시는 상태고요.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되자마자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응급차를 타고 오신 분이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걸어서 병원에 오신 적은 없으셨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아버님을 아저씨가 발견했다고 해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 복도에 쓰러지신 아버님을 발견하고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가셨다고 해요. 경비 아저씨는 근무 중이셔서 일단 먼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파트 복도에서 혼자 쓰러지셨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엄마가 겨우 정신을 차리시더라도 아버님 상태가 나빠지면 난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괜찮으시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장에 부담이 없는 상태이지만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하셨대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군요. 어머님의 돌아가신 일이라서입니다. 엄마께서 쓰러지지 않으셨다며 투병하시면서 아빠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정 아닌 쇼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슈코 씨 정도 빨리 오실 것을 예상했다는 사람이 집안에는 딱 2명 있었죠. 설마 형님과 서방님 어머님 둘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현재 그 상태나 매우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라니 설마 사람을 잡는다고 할지 몰라요. 평소에 우리 아버지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던 것은 그 2분 뿐이었어요. 실상은 예측일 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평소에 큰 누나와 매형을 엄청 싫어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역시 그때도 시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누나와 매형 때문에 아버지가 아플지도 몰라서 의심하고 원망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시동생이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동생은 병원으로 바로 와야 한다고 했고 신우와 서방님은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큰 신우는 자신의 편이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시댁 근처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었거든요. 아버님이 입원하신 후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시적인 실어증이 오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단단한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의식은 있으시고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시고 TV도 보지만 말은 안 하셨어요. 담당 의사는 실어증이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따로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차도를 지켜보자는 말만 하셨지만 어떤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정도까지 마음의 문을 닫으셨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 남편과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 버린 걸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원하셨고 일주일 후에는 남편이 아버님을 병원에서 돌봐주기로 했고 저는 시아버지께서 계신 아파트에 가서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아버님 아파트에 방문한 시간인데 도와주신 경비 아저씨가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비 아저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안 그래도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라 그만큼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이씨 며느리님이시고 어떻게든 이씨의 정신을 컨솔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지 말고 큰 아들이랑 같이 살자고 그래서 말했는데 말도 안 듣고 있었더니 이사를 다이 하게 됐어. 아, 저희 아버지랑 친한 사이여서 그런가 봐요. 내가 다니던 건설 회사 선배인 씨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온 건 내가 추천해서 그랬나 봐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어요. 친분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는 거네요. 아버님이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 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잘했대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크게 아프신 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일단 검사를 다 했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어증이 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상생활이나 거동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 힘드시고 속 답답하신 것 같더라고요. 암내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요. 며느리님은 점심 식사를 하셨는지 저는 밥 먹고 있었던 참이라 알게 되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시아버지랑 같은 회사의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했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도 2분이 친하신 걸 느꼈어요. 경비 아저씨께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사례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중이라고 하는 아저씨를 뒤돌아보며 혼자 편의점 김밥을 끼니로 삼았어요. 안 그래도 저와 제 남편은 아버님의 치매를 돌보면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경비 아저씨께 은혜를 갚고자 1달 내내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던 경비 아저씨도 제가 아버지처럼 살려주신 은혜를 작게라도 갚고 싶다고 하였고 제 부부는 도시락도 싸야 해서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버님께서 잘못될 뻔했을 거라며 생명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히 여겼습니다. 2달 가까이 병원에 있던 시아버지는 말은 되찾지 못했지만 쓰러지면서 생긴 상처들은 말끔히 나아져서 사시던 아파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버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싫어하시고 말씀을 못하실 뿐이지 의사 표현 정도는 가능한 상태라서 아버님의 의견에 따라 시댁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부부가 얼마 동안 시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어요. 현재는 아버님의 심신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판단해서 우리 부부는 아버님의 의사대로 행동했고 어느 날 아파트로 들어갈 때 경비 아저씨가 제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쪽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님께서 다음에 만나면 무언가 줘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분을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휴업하셨다는데 어떠셨나요?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요. 아버님은 병원보다는 역시 집이 편하신가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의사 표현도 잘하시고요.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라 욕을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왼쪽 꼭지를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장 열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남편과 같이 열어보세요. 제가 이걸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백 번 고민하다가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 여종과 아들은 믿을 수 있는 분들 같습니다.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큰 일은 아니에요. 저한테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걸까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네요. 일단 먼저 쪽지에 적힌 곳으로 찾아가 보시고 그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아, 내 쪽지가 우리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가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 시랑 연관된 일이에요.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비 아저씨는 제게 감동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도시락을 사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퇴사하고 10년째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대접과 감사함은 처음이라며 남편과 함께 쪽지에 적힌 주소로 꼭 가보라고 하셨어요.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믿을 만하다고 하시면서 제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나 하니 궁금함보다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경비 아저씨의 쪽지와 말을 전하면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했어요. 쪽지에는 저와 남편이 익히 아는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이 주소는 빌라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하신다고 하셨던 곳이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왜 여기 가보라고 하셨을까? 그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셨고 그냥 가보고 이때 가서도 의문이 생기면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궁금함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다녀와서 확인하고 오자고요. 조송이 학원을 다녀온 다음에 보자. 모두 끝나고 외할머니 집에 가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식사만 챙겨드리고 바로 돌아오자. 그런데 빌라 세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을까? 비밀번호나 현관 카드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가보고 생각해보자. 안 되면 거기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하고 남편과 급히 차를 몰고 그 주소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경비 아저씨가 말한 대로 믿기 어려운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간 곳은 대구에서도 부촌으로 유명한 지역 중에서 가장 초호화 빌라였어요. 그 빌라는 아버지가 관련이 있었고 시어머니와 노후를 보내려고 준비하던 곳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전에 돌아가셨지만 비밀번호 같은 것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빌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운 좋은데 따라 들어갈 수 있었다. 그 후에 주소에 적혀있는 호수를 찾아가 벨을 누르렀지만 사람이 없어서 심란했다. 워낙 프라이빗한 장소라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었고 문제가 될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빌라를 나왔다. 오늘만은 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쉬움에 발길을 돌리려 하며 계속해서 빌라 주변을 맴돌았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나를 쫓아냈고 어쩔 수 없이 차에 다시 탑승했으나 뜻밖에도 초호화 빌라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를 발견했다. 그 인물을 발견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바로 연락이 끊긴 큰 신호였으며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갔다.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직감하여 일단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다음날 쪽지를 받은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보니 누나가 들어가던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셨군요. 사실 그게 이 씨의 실수 중 하나입니다. 네, 그게 원인이라 그런가요? 그렇다면 제 누나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예, 저희 따님이 준비하던 사업에 3억 정도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이 씨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군요. 엄마한테 부탁했는데 딸이 힘들다고 하자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내려놓겠다 보더라고요. 죽기 전에 자기 유산까지요. 딸 앞으로 모두 다 해줬으나 어쩐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동생들과 함께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누나를 잘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이유였군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인 부부는 노후에 함께 살기 위해 한 빌라까지 살아가기 위해 엄마를 통해 명의를 받아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씨 인감도장을 손에 넣고 내 재산을 다 빼돌렸고요. 누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돌렸다고 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셨을까? 그러면 누나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진 거겠죠. 그렇다. 이 씨도 재수 씨도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살더니 아파트까지 빼앗기게 된 이 씨는 말 그대로 거지가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딸을 직접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딸과 매부가 어느 날 한 번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태도가 이상해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만나러 온 것이었나 봐요. 경비 아저씨 말로는 아버님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우가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집안을 뒤집었고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싸우는 장면들이 CCTV에 완벽히 기록되었다고 해요. 경비 아저씨는 그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영상을 보는 데에선 시아버지가 넘어지는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아버님이 급하게 잔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있었지만 돈 한 푼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했어요. 그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께서 사정을 전부 듣게 되셨고 경비 아저씨가 최근 시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데 순간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자기 가족 때문에 부모가 저렇게 되었다는데 얼마나 속상할까요? 같이 듣는 저도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혼자 멍이 앉아있는 시아버지를 안아드리려 했지만 아버님은 감정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친우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이 인간들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아버님의 재산을 되찾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선 사설업체에서 신혼의 사업 정황이 아버님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요청했던 걸 내가 아까 받아왔어요. 막상 자료를 눈으로 보니까 실수한 거였어요. 돈에 미친 두 인간들이니 안 봐도 비디오다. 나도 어제 오늘 변호사를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엄마가 누나한테 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의 인감을 들고 가서 본인의 사인도 없이 가져간 재산들은 되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들었어요. 다행이네. 나도 어제 자료를 보니까 처분하거나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외국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재산을 반환하고 나면 그때는 빌라, 상가 건물, 아버지의 고향, 부동산 등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모님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둑놈도 아닌데 저도 누나와 함께 가셨던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거절해야 했어야 했는데요. 그 후 우리 부부가 문제로 신혼의 대항을 걸었을 때 얼굴도 코도 안 돼 있는 시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고 해요. 놀라지 않았던 것은 예상했기 때문이라서요. 하지만 아버님이 계시는 집에서는 해가 저물 것 같아서 그분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게 했냐고? 그 집에 뭘 숨겨놓았니?
새삼스러운 짐승들의 증언이 정말 잘 짜여져 있네요. 거기서 왜 그런 거야? 집이란 아이들인데 한참 사이가 멀어졌네. 가만히 해주지 않고 누나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소용없는 소송까지 걸며 너희는 다른 사람 가족에 끼어들지 말라고 있으라고. 매형에게 어떤 소린지 말버릇이야. 너도 나이가 들면서 자세가 말이 아니래? 선비처럼 매너 있게 행동하던 너도 왜 나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 부모님 산을 들고 나가니까 속상하지? 내가 너희와 같은 취급 받는 줄 알았어. 매형은 얼어 죽겠다 할 너희 둘 다 이제 내 가족이 아닌 걸로. 엄마한테서 돈은 모두 뺏겨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악당짓을 하다 쓰러지게 만든 너희가 가족이라고? 뭐라고 하고 싶은 거니? 하지만 나의 돈인데 왜 너희가 돌려달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서로 같아서 유창한 말을 해요. 시간을 헤아려 내가 저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너는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당신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몸인데 그것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당신을 보면서 그들이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신호와 남편님은 무력에 빠져서 가족의 애착을 잃어가며 혈기나는 피나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형제이자 가족으로서 마음 한켠에는 약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신호와 남편님을 보며 이제는 재산을 회수하고 가족의 끈을 되찾기 위해 온 것이죠. 끊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었으니까 생각보다 꽤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우와 많은 시비가 붙었었지만 결국 큰 신내에서 시아버지의 빌라와 상가 그리고 부동산을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난리를 피우는 신우 때문에 아버님과 아들들을 보호하고자 잠정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시아버지를 동행하여 선산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아시는 상태가 되어 계셔서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곧 아버님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몇 달이 지난 후 시골집에서 내게 다가와 손짓하여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적 울적할 때마다 그려주시던 그림을 한가득 그려주셨어요. 오랜만에 아버님의 그림을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안쓰러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아버님은 며칠 뒤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 행복이 별거 아니란 게 그날 아버님 말이 돌아왔다는 걸 알고 온 동네를 였어. 기쁘다고 해도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아버님은 비록 어떤 난 발음이 남아있긴 하셨지만 굳은 의지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해 가셨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시아버지는 완전하게 말을 하게 되었고 다시 시댁으로 가자고 했더니 더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시골에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들 학교 때문에 남편은 직장 때문에 함께 골에서 없었던 아버님은 고향이라 주변의 친척, 친구분들이 살고 계셨기에 주말마다 시아버지를 뵙기로 했어요. 아버님의 재산이 반환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로 아버님 유산에 대해 물려받을 생각도 말고 말도 안 꺼낼 거라 원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결심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불러 자신의 재산 얘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희 덕분에 고 잘 정리가 됐으니 상가 하나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너의 상가 하나 해주겠다는데 왜 싫다는 거요? 누나 때문에 그 고생에서 돌려받은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저희 둘 다 절대 재산에 대해지도 꺼내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어딘데 전 재산 다 주겠다고 했어? 그냥 하나만. 주신다니 한테도 부동산 하나 줄 거야? 아버님 자식들이 드린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주려고 하세요? 마음만 충분히 받을게요. 다른 일도 아니고 이번에 너희가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보답이라고 생각해. 너희 나한테 늘 효도했어. 자식돌이 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저희 부부는 재산 안 받아도 괜찮으니 아버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뜻이 워낙 완고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상가 건물, 동생에게는 부동산 하나 주시고 나머지는 자신이 죽을 때 부한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원장을 그렇게 작성하시면서요. 대신 저희는 아버님 상가 건물을 받으면서 아버님을 도와준 경비 아저씨에게 상가 한 칸을 보상으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경비 아저씨에게 따로 돈도 갚았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번 일을 해결하고 나갈 때 도와주신 분이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부인과 사별하고 사는데 넉넉하지 않은 와중에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아버님께 빌려주셨으니 남편과 저는 꼭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은혜를 갚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우리가 물려받은 상가 중 한 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3억 원 정도의 물건이었지만 받은 은혜에 비추어서 남편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고 그것이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비 아저씨가 쉬시는 날에 일부러 집으로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집으로 식사 초대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마운 건 저희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감사하고요. 이번에 형제들이 돈 때문에 아픈 아버지를 나무라 하는 행동을 보면서 더 그렇게 느꼈어요. 세상에는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구나 하고요. 그래도 이 씨가 건강도 회복하고 재산도 돌려받았다니 더 바랄 게 없이 기쁘네요. 이게 다 두 분 덕분입니다. 이 덕한 자식을 키워내고 이 씨가 전프 없네요. 아니에요. 진짜 남편과 저 둘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아버님 재산도 모두 이을 뻔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큰 신세를 졌죠. 그래서 저희가 식사는 핑계였습니다. 사실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선물인데요. 아버지께 이미 돈을 돌려주었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상가를 물려주셨어요. 원래 이야기도 있었지만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상가와 건물 한 칸을 드리고 싶어서 서류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와 부동산에 가셔서 명의를 이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버님들 모두 동의하셨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희가 준비한 서류를 얻고 얼떨떨해 하셨는데 서류를 보시니 너무 놀라시더군요. 그럴 것이 그 자신이 빌려준 돈의 10배나 되는 금액의 매물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저씨께 상가 일부를 드리고 싶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야 저희 부부가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동의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저희 부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고마워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셨어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마무리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의 동남아로 첫 해외 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 시동생이 늦은 밤 술을 한잔하면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는데 시동생이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얼마 전까지 누나와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 그 인간 쓰레기와 왜 계속 연락하냐? 나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 근데 누나가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를 챙기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엄마와 아빠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잠에서도 벌떡 일어나게 돼 형도 그만하라고 많이 힘든 것 같더라. 나도 마지막 연락은 몇 달 전이었지. 최근 소식은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던 중국인과 미국인에게 속았다는 거야. 엄마의 유산도 제법 처리됐을 텐데 빚에 쫓기다 보면서 말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신용 불량자가 돼서 생활비라도 조금 보내줄 수 있냐는 거 거절했어. 그래서 연락도 끊어버린 거야.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는 것 보니까 없고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연락도 공중 전해졌거든요. 지방고에서 말했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신우가 돈을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는데 마침내 자기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나 봐요. 시동생을 통해 신혼의 사업이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행방이 묘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악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올케가 그렇게 되어버린 게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아시면 눈감이 못하실 것 같았고 아버님에게 한 짓이 괘씸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게 자신의 가족이라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법이죠.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물론 시아버지이지만 저와 남편도 법적 소송으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가족의 인류애도가 사라지고 더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반면에 일이 정리된 후 남은 가족끼리 더 끈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모든 일에는 회복성이 있다는 법인 것을 깨달았고 이번 경험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사람들이 자신의 바른 가치관과 신념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0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